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우리 두 번째 그 슬라이드 그 투자 전략의 기초를 공부를 하고 있고, 이번 시간 주로 우리가 숏 포지션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숏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숏의 본질은 라이트, 이슈, 캐시 보로잉이랑 다 똑같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공매도에서 이 주식시장 주식 공매도, 우리한테는 보통 이제 공매도, 이 숏셀 하면은 주식 공매도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주식 공매도에 대해서 굉장히 이건 굉장히 시장 교란적인 행위고, 이거 도대체 없는 것을 어떻게 파는 거냐 하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숏이라는 행위는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우리 기업의 대차대조표도 보면은, 차변은 양의 자산이고, 대변은 음의 자산이에요. 그래서 차변은 양의 자산이면서 그 자산에 대해서 롱 포지션 취하고 있는 것이고, 대변에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사실상 그게 뭐가 된다? 숏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숏이라고 하는 게 항상 두 거래자가 만나서 거래를 하는데 이 사람도 롱 포지션 취하고 저 사람도 롱 포지션 취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어떤 그 금융 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한쪽은 롱이고 한쪽은 반드시 숏, 대칭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대차 대조표를 같이 그리게 되면은 결합해서 같이 그리게 되면 다 그게 캔슬 아웃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번 강좌 처음에 그 초반에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숏이라고 하는 거는 롱이 있으면 반드시 숏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게 이상한 행위가 사실은 아닌데,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채권을 산다. 이건 돈을 빌려주는 거죠. 이거는 채권에 대해서 롱 포지션을 취하는 거고, 내가 대신에 돈을 빌린다. 이건 사실 내가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채권을 쇼팅하는 거죠. 우리 뭐 보통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로 쇼친다. 뭐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내가 돈을 빌린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채권을 반대로 매입하는 게 아니라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채권을 숏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돈 빌리는 행위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사실상 그 숏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숏을 취하는 그런 행위가 굉장히 이상한 게 아니다. 이걸 우리가 좀 더 이론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숏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뜻이 캐시 보로잉이에요. 본질적으로 캐시를 빌리는 행위, 조달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근데 캐시를 빌린다고 하면 누구한테 가서 뭐 은행에 가든지 지인한테 가든지 돈을 그냥 직접 빌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빌리는 행위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어떤 금융 계약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캐시를 빌리는 행위가 구체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돈을 빌리는 건데, 그 빌리는 행위의 어떤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은 좀 양상들이 또 형태들이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기업가 같은 경우는 증권을 발행해서 캐시를 조달할 수가 있어요. 채권 발행한다. 그거 캐시를 그 자체로 빌리는 행위죠. 그렇죠? 주식을 발행한다. 주식은 자기 자본이니까 이거는 뭐 빌리는 거 아닌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 주식 발행을 통해서 결국은 캐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식을 산 사람에게 그 계약상의 일정 어떤 권한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주식과 채권의 차이는 결국 이제 그 권한들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주식이냐 채권이냐 이렇게 분리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자, 은행 가서 직접적으로 그냥 캐시 빌릴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그냥 은행이 그냥 빌려준 게 아니라 당연히 대출 계약서를 쓰죠. 그래서 대출 계약 써서 은행이 대출 채권 형태로 갖고 있게 되고, 그러면은 돈 빌려가는 사람은 사실 이 대출 채권을 일종의 발행하는 게 돼요. 증권 발행은 아니지만 이 대출 채권을 발행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캐시를 우리가 뭐 친구들끼리 돈 빌릴 때는 그냥 구두 약속으로 내가 뭐 1년 후에 갚을 테니까 100만 원만 빌려줘 해서 뭐 그런 식으로 빌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이제 굉장히 뭐 친한 지인들끼리 가능한 것이고, 캐시를 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행위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증권 발행일 수도 있고, 뭐 은행 대출일 수도 있다. 근데 은행 대출인 경우에는 결국은 차주가, 돈 빌리는 자가 결국은 대출 채권을 발행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조금 그거 말고 우리가 조금 캐시를 빌릴 때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빌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썼는데, 자, 보이시죠? 자, 현금이 아닌 자산을 빌려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니고 돈을 빌리지 않고 현금이 아닌 자산을 빌려요. 예를 들면 주식을 빌려서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산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한다. 이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안 될 거 없잖아요. 그렇죠? 자, 만약에 내가 금을 빌렸다. 근데 뭐 금 빌려줄 사람 별로 없습니다. 금을 빌려서 금을 팔았다.
그럼 캐시가 들어오죠. 이런 방식은 내가 캐시를 직접적으로 안 빌리고 한번 좀 한 단계 더 거쳐서 어떤 캐시가 아닌 다른 자산을 빌려서 그걸 팔아가지고 캐시를 조달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캐시 조달하는 게, 그 현금 빌리는 게 반드시 꼭 뭐 증권 발행하거나 뭐 은행 대출하고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주식 공매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주식을 빌려서 팔아가지고 캐시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숏이라고 하는 거의 본질은 뭐다? 캐시 보로잉이다. 현금을 빌리는 행위와 다르지가 않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금이 아닌 어떤 자산을 빌릴 수가 있겠냐 하는 건데, 자, 주로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을 빌리고, 이 주식을 빌리고 빌려주는 이른바 주식 대차 거래가 상당히 활발하게 증권거래소가 중개인이 돼가지고 주식 대차 거래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또 쉽게 빌리고 그 빌린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그 마련된 현금은 또 다른 주식을 또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 주식은 빌려서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현금이 나오면 그 현금 갖고 가격이 오를 것 같은 주식은 산다. 이러면은 한 주식에는 롱 취하고 한 주식에는 숏 취하고 뭐 이러는 것인데, 이게 만약에 양방향으로 그 내가 빌린 주식은 가격이 떨어지고 내가 산 주식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게 되겠죠. 이게 이제 이른바 그 헤지펀드의 롱 숏 전략이고 뒤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 같은 거는 가능할 수가 있겠고, 뭐 이것도 누군가 주식 빌려준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금을 빌린다까진 가능하겠는데, 나 빌려서 팔 거니까 빌려줘. 이런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잘 안 빌려주겠죠. 그래서 그렇게 빌려서 판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자, 현금이 아닌 자산 뭐가 있을까? 자, 부동산 우리가 못 빌린다? 왜 못 빌려요? 우리가 전세 월세 다 부동산 빌리는 거지. 근데 전세 월세는요, 우리가 부동산을 빌려서 그거를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에서 우리가 주거지로 살려고 그 전월세를 하는 거지. 내가 네 부동산 빌려서 팔아서 뭐 좀 하고 나중에 부동산 갚을게, 뭐 이런 계약하면은 아마 부동산 빌려줄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사실 이 현금이 아닌 자산을 빌린다까지는 좋은데, 빌려서 내가 팔 거니까 빌려줘, 이런 계약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현금이 아닌 자산을 빌리는 거, 뭐 금을 빌린다든가 부동산을 빌린다든가 뭐 주식을 빌린다든가 또는 채권을 빌린다든가 또는 자동차를 빌린다든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계 또는 공장을 빌린다 등등등 여러 가지 다 분명히 빌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 빌려서 하는 여러 가지 경제 행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캐시 조달하기 위해서 현금이 아닌 자산을 빌려서 그걸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겠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빌려서 파는 주식 공매도, 주식 차입 공매도 정도는 가능하겠으나 다른 자산들을 갖고 팔아서 현금 마련하는 이런 방식은 쉽지는 않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 앞서 얘기했는데 그 롱을 취하면은 가격이 오르면 이 가격이 떨어지면은 손실, 당연한 얘기죠. 내가 매입 사서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숏을 취하면은 뭐가 된다? 거꾸로 된다. 가격이 오르면은 손실, 가격이 내리면은 이익. 이 거꾸로 되는 건 그냥 거꾸로죠. 롱의 반대만 숏이잖아요. 이쪽은 플러스 포지션, 이쪽은 마이너스 포지션. 대차 대조표를 보면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쪽 대차 대조표, 여기가 대변이고 여기가 뭐고 차변인데, 여기는 사실 이 플러스 에셋이고 여기는 사실 마이너스 에셋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가 다 이 어떤 기업이 취하고 있는 롱 포지션 취한 자산들이고, 이쪽이 다 뭐다? 숏 포지션 취한 자산들이고, 그래서 이쪽에 주식을 발행하고 뭐 채권을 발행하고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 기업의 입장에서도 만약에 채권을 발행했다. 근데 그 채권 가격이 오른다. 이거 기업한테 좋은 일입니까? 뭐 가치가 오르는 거 좋은 거 아닌가? 물론 이제 그 기업이 디폴트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기업이 훨씬 더 이제 재무 건전성이 건전해진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건 주로 누구의 입장에서? 채권자의 입장이죠. 채권자. 자, 이거 좀 지우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대변에서 우리가 이쪽은 자기 자본이고 이쪽은 이제 우리가 채권 또는 이제 부채가 되겠는데, 만약에 이건 채권을 발행했다. 자, 그 근데 채권 발행했는데 그 채권 가격이 오른다. 자, 채권 가격이 사실 올라서 좋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채권자죠, 채권자. 자기네가 갖고 있는 채권의 가치가 오르니까. 내가 주식 갖고 있는 사람 주식 가치 오르면 좋은 거나 마찬가지지. 그쵸? 자,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별로 좋을 게 없는 게, 채권자의 채권 가치랑 기업이 짊어지게 되는
채무 가치가 당연히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자기네의 부채 가치가 어떻게 돼? 자기네 갚아야 되는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리가 없다. 좋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채권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숏을 취했기 때문에 우리 숏을 취했을 때는 그 가격이 숏 취한 경우에는 그 자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익이고 떨어지게 되면은 손실이다. 이 발행했을 때도 마찬가지.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 채권자들은 좋지. 하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거래 상대방인 이 기업은 채무자니까 이 채권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무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채무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 그 부채 가치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뭐 사실 그 기업이 자기네 채권 발행을 숏을 하고 뭐 롱을 하고 해서 이게 자기네가 어떤 금융 투자 해가지고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일희일비하고 뭐 수익률 계산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지만은, 이론적으로 따져보자면 이 채권 가치가 그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적으로만 보자면 채무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기업이 짊어지게 되는 채무 가치가 올라간다는 게 기업한테 마이너스라는 얘기지, 안 좋다는 얘기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가치가 올라가면 요것만 보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좋아진다는 얘기니까 신용도가 좋아진다는 얘기고, 자, 그 얘기는 자기네가 또 다른 채권 발행할 때 훨씬 더 그 채권에 대해서 금리를 작게 산정을 해서, 다시 말해서 자본 조달, 그 자본 비용을 줄여서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은 뭐 꼭 이 채권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는 게 이 기업한테는 꼭 그렇게 손실이 아닐 수도 있겠고요. 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자본 증권인 주식도 결국은 그 이론적으로 보자면은 결국은 이 주식도 만약에 상환을 해야 된다고 하면, 주식은 상환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사실 없는 거지만, 숏을 취했을 때 그 가격이 떨어지면 이익이고 가격이 오르면은 손실이다. 이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자기네가 발행한 주가가 오른 게 기업한테 도대체 이게 왜 마이너스냐? 만약 이건 상환을 안 하니까 그런 건데, 만기가 없으니까. 상환을 한다면 자기네가 상환해줘야 되는, 주식을 상환해줘야 되는 부담이 더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게 되는 거죠. 커지게 되는 거지. 근데 기업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요것만 갖고 뭐 자기네가 이익 날 손실 날 따지는 그런 주체가 아니고, 결국 이렇게 조달된 타인 자본이든 자기 자본이 조달된 것 같고, 자기네 비즈니스 생산활동 잘해서 또 판매 잘해, 좋은 제품 만들어서 판매해서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뭐 채권 가격이 발행한 채권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또는 발행한 주식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에 크게 그렇게 일희일비하지는 않겠고요. 자,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 숏이라고 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다 똑같다. 다 똑같다. 결국은 이슈 라이트 발행하는 행위고, 결국 이슈 라이트를 통해서 캐시를 조달하는 거고, 그럼 차익공 매도는 뭐냐? 차익공 매도는 캐시를 직접 안 빌리고 캐시가 아닌 자산을 빌려서 그걸 팔아서 캐시를 마련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 이 기관 투자자나 뭐 또는 기업이나 국가는 모르겠지만 개인이 도대체 숏을 어떻게 취할 수가 있느냐? 내가 반대로 롱을 취한다. 그건 그냥 그 자산 사서 들고 있으면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기 어려운 자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금융자산 외에 실물 자산들은 사기 어려운 자산들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식값이 오를 것 같다. 벌써 휴식값이 오를 것 같다라고 인식되는 순간 휴식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휴식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롱 포지션을 취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이 숏은 좀 더 어렵겠습니다. 숏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뭔가를 발행해야 되는, 증권을 발행하는데, 증권 발행 개인이 발행할 수 있습니까? 기업이나 국가는 증권 발행하죠. 국가는 국채, 기업은 회사채 또는 주식 발행하지만 개인이 증권 발행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개인이 증권 발행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증권은 아니지만은 은행 가서 돈을 빌리면서 대출 채권을 발행한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과연 내가 어떤 특정 자산의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그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롱을 취하는 거지만,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우리가 뭘 취해야 돼요? 숏을 취해야 되는 거지. 숏을. 자, 문제는 내가 숏을 취하고 싶은데 사실은 어떤 특정 자산에 대해서 롱 취하는 것도 뭐 자산에 따라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숏은 더 어렵다. 자, 롱은 적어도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롱이 쉽게 되는데, 이 숏은 금융자산에 대해서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특정 채권이 있는데 채권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발행한 회사채가 있는데 채권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근데 내가 삼성전자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발행이 안 되지, 당연히.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금융자산인 경우에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이 숏은 어렵고, 사실 뭐 롱은 그래도 금융자산까지는 쉽게 가능하지. 그거 사서 그냥 매입 보유하면 되니까. 자, 롱이 어렵다고 하는 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로 원유 같은 거, 원유가 오를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원유를 내가 사서 보유해야 되겠어.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게 오히려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고. 자, 그래서 이 숏이 어렵다는 거고, 일단은 숏 중에 증권 발행한다. 이거는 기업이나 국가나 가능해요. 그렇죠? 개인이 증권 발행하는 거 불가합니다. 자, 그럼 은행에서 돈 빌릴 수 있지 않냐? 이 경우에 아까 얘기했듯이 일종의 대출 채권을, 이건 증권이 아니에요. 이건 시장 유통성이 없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하는 세컨더리 마켓이 없기 때문에 이 대출 채권은 유통성이 없는 어떤 금융 계약이 되겠는데, 어쨌든 하여튼 우리가 대출 채권을 발행한 거나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겠고, 앞서 누차 얘기했듯이 내가 돈을 빌려주면은 채권을 사는 행위, 매입하는 행위고, 내가 돈을 빌리면 내가 채권을 파는 행위다. 다시 말해 채권을 뭐하는 행위다? 채권을 공매하는 행위다. 공매하는 행위다. 자, 그래서 자, 이건 내가 돈을 빌리는 입장이고,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해. 이건 은행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죠. 자, 이거는 은행에 대한 채권을 매입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래서 개인은, 이 증권 발행을 통해서 우리가 숏하기가 어렵다는 거고, 반면에 금융자산 중에 선불과 옵션 같은 거는 롱숏이 자유로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선물시장, 옵션시장 들어가면은, 뭐 지금은 좀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개인 거래자 엄청나게 많거든요.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우리나라 선물시장, 옵션시장 들어가면 개인 거래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개인이 롱을 한다, 선물을 샀다. 그럼 반드시 반대편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뭐를 한다? 숏을 한다, 반드시. 그래서 이게 뭐 개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개인이 숏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그래서 누군가 매입한다 하면은 반드시 누군가는 숏을 하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선물 옵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거예요. 다. 반드시 내가 어떤 롱포지, 내가 예를 들어서 채권을 앞서 봤듯이, 이건 파생상품 아니죠. 내가 아까 삼성전자가 발행한 채권을 샀다. 나는 이 채권에 대해서 뭐 한 거다? 롱이지만, 그럼 이 채권에 대해서 숏 취한 사람 누굽니까? 삼성전자죠. 이걸 발행한. 자, 근데 이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그때 즉각적으로 그야말로 이와 같이 1대1로 한쪽이 롱이면 반드시 한쪽이 숏이 되고, 또 한쪽이 숏이면 반드시 한쪽이 롱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 옵션 거래할 때는 내가 선물 매입 뿐만 아니라 선물 매도도 쉽게 가능하고, 옵션, 콜옵션, 풋옵션인데 그것도 내가 콜옵션 매입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숏 할 수도 있고, 매도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선물 옵션에 대해서 숏을 취할 때는 이걸 선물 옵션을 뭐 한다? 발행한다, 이런 용어를 써요. 발행한다. 자, 그래서 그럼 선물 옵션에 대해서 왜 숏을 하느냐? 마찬가지로 선물이나 옵션도 가격이 선물 가격이 떨어지거나 옵션 가격이 떨어지면 이익을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예상과는 달리 그러질 않기를 원하지만 롱 포지션 취하면서 숏 포지션 취하면서 가격이 오르게 되면 손실을 보게 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선물 가격 내릴 것 같다. 그럼 선물에 대해서 숏 취한다. 옵션 가격 내릴 것 같다. 옵션에서 숏 취한다. 이거는 비교적 다른 자산들에 대해서 숏 포지션 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가능할 수가 있는데, 선물 옵션 누차 얘기했듯이 굉장히 이게 리스크가 크고, 이 수익률 또는 수익금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런 금융 계약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는 있지만, 이걸 꼭 여러분들한테 선물시장 들어가서 또는 옵션시장 들어가서 거래를 꼭 해보세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결코 아니다.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선물 옵션 거래는 평생 사는 동안 웬만하면은 안 하고 사는 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자, 숏은 아까 이 발행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주식이 있는데 이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주식에 대해서 뭐를 숏을 취하고 싶어. 자, 근데 숏을 취하려면 뭘 해야 돼?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뭐 해야 돼요? 발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삼성전자도 아닌데 내가 무슨 삼성전자 주식을 어떻게 발행하겠습니까?
발행 못하는 거고 당연히. 자, 그런 경우에는 발행해서 캐시 마련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듯이 삼성전자 주식을 뭐해서 빌려서 차입해서 그거를 팔아요. 팔면 뭐가 나와? 돈이 나오지. 돈이 나오죠?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뭐다? 차입공매도다. 차입공매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쪽 분야에서 뭐 차익공매도, 공매도 또는 우리가 공매. 근데 우리 부동산 경공매 할 때 그 공매는 또 이 다른 한자입니다. 자, 공매 또는 우리 공매 포지션 또는 요거 말고 또 아까 얘기했던 매도 포지션. 자, 이런 용어도 이제 마구 이제 섞어서 쓰는데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용어인데 아주 완벽하게 이제 같은 말은 아니겠는데. 자, 일단 공매도나 공매는 이제 훨씬 더 일반적인 얘기고요. 그 공매 방식 중에서 직접적으로 발행이 안 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빌려서 파는 공매도, 그게 바로 이 차익 공매도가 되겠고, 다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다 뭐 아까 얘기했듯이 다 캐시를 마련을 하는. 자, 캐시 마련해서 뭐 할 거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캐시 그냥 가만히 있는다. 캐시 들고 가만히 있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캐시가 생겼으니까 그 캐시를 뭐 한다? 다른 자산을 뭐 한다? 다른 자산을 매입한다. 이건 이제 굉장히 또 리스크가 있는 거죠. 왜냐면 매입해가지고 그 매입한 자산 가격이 오르면 좋은 거지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또 손실을 보게 되겠지. 자, 어찌됐든 하여튼 그 공매도는 뭐 차익 공매도를 하던 뭐 발행을 하던 뭐 어찌됐든 간에 다 캐시를 조달하는 그런 행위다, 본질적으로. 자, 그래서 그 결국은 과연 이게 차입 가능한 자산이 뭐가 있느냐 문제인데, 여기 써놨지만 부동산을 빌려서 팔아서 캐시 마련했다. 없어요. 우리 부동산 빌리잖아, 전월세를. 그거는 캐시 마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려고? 내가 거기서 살려고. 주거지로 쓰려고. 내가 금이나 은을 빌린다. 이건 가능한데, 금이나 은 빌려주는 사람한테, 너 나한테 왜 빌려가는 건데, 금 팔아서 내가 그 캐시 좀 쓰려고. 그러면 금, 은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겠죠, 당연히. 자, 원유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숏을 취하고 싶다.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자, 근데 원유나 천연가스는 금융자산이 아니니까 주권 발행, 발행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원유나 천연가스를 빌려서 팔겠다.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게 빌려줄 사람도 없을 거고. 그나마 우리가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금융시장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이 주식과 채권, 이거는 차익 공매도가 가능하겠다. 이것도 차익 공매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우리 그 주식시장은 보통 우리가 주식시장 하면은 이게 이제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주식이 이제 그 거래가 되는 시장, 거래 또는 뭐가 돼? 매매가 되는 시장이 있어요. 자, 또 하나는 또 뭐가 있고, 대차 시장이, 주식을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이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 눈에 잘 안 드러나죠. 이거는 잘 안 드러나고, 우리가 보통 KRX 주식시장 하면은 보통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요 대차 시장, 주식을 빌리고 빌려주는 그런 이 거래도 없지 않고 꽤나 있고, 근데 지금 KRX 같은 경우에 코스닥 한 700개, 코스닥이 몇 개? 한 700개, 미안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이 700개, 코스닥 한 1200개 있는데, 그래서 한 2000개 정도가 여기서 거래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거래가 되는 2000개 모든 주식이 여기서 다 빌릴 수가 있느냐? 빌려준다는 사람이 있어야 빌릴 수가 있는 거죠. 빌려준다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서 아마도 이제 대차 시장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면은 좋겠지만, 여기서 빌릴 수 있는 주식이, 이거 뭐 빌려준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한 100개 정도? 100 종목 정도? 미안합니다. 몇 종목? 한 100종목 정도? 그래서 빌리고 싶다고 다 빌릴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자,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도 국채도 굉장히 다양하고 회사채도 굉장히 다양한데, 누가 빌려준다는 사람이 있어야 빌리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차 시장, 일단은 대차 시장이라는 데가 있다. 그리고 거기서 그럼 뭐든지 다 빌릴 수 있는 거냐? 매매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건 다 빌릴 수가 있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다. 당연히 거기서 우리가 돈도 빌려준 사람이 있어야 빌리든지 말든지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대차 시장 들어가면 무조건 주식 빌릴 수 있는 거 아니다. 누군가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빌리는 자와 빌려주는 자를 KNX가 또는 그 대차 중개해주는 그 공공기관이 몇 개가 있어요. 한국 증권예탁결제원, 그리고 한국 증권금융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대차 시장이 이면에 존재하고 있다.
이상합니까? 자, 우리가 달러도요. 달러도 우리 보통 외환시장, 외환시장, 외환시장. 여기는 그 달러가 뭐가 되는 매매가 되는 시장이에요. 매매가 달러 샀다 팔았다 하는 시장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뭐가 있다? 당연히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대차 시장이 있어요. 대차 시장 뭘까? 달러를 빌리고 빌려주는 그런 시장 당연히 있어. 그래서 은행들이 이제 이 달러 거래 많이 하는데, 우리 이제 법상 은행이 외국한 업무 취급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은행이 어떤 그런 이 달러 거래에 대한 외국한 업무에 대한 좀 독점적인 라이선스가 있기 때문에 주로 증권사나 보험사보다는, 은행들이 주된 거래를 하고, 증권사나 보험사나 다른 기업이나 이런 데는 은행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자, 은행들이 외환시장 들어가서 달러를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환율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원달러 환율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거 말고 때에 따라서는 은행이 달러를 마련하는데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와서 달러를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특히 우리나라의 이 거래 상담은 주로 이제 외은 지점이거든요. 외은 지점. 그러니까 외국계 은행인데 우리나라에 일종의 출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외은 지점에서 이 많이 달러를 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외은 지점에서 이제 한국에 있는 여러 은행들이 외은 지점에서 달러를 빌리기도 하는 거죠. 이건 달러의 대차 시장이다. 대차 시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외환시장 하면은 이거 전체를 다 외환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 조금 우리가 요걸 매매시장하고 뭐하고 대차시장을 구분을 하자면은, 이쪽만 우리가 또 외환시장으로 또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보면은, 다른 자산들도 다 그런 게 아닌가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도요, 부동산 시장도 뭐가 있어? 부동산 시장이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 그냥 그 자체를 샀다 팔았다는 뭐가 있지? 매매 시장이 있는 거고, 또 이거 보통 우리가, 제가 글씨를 못 써서 죄송합니다. 여기 특히, 여기서 또 글씨가 잘 안 써져서, 지우는 것도 좀 쉽지가 않아요. 자, 부동산 시장도 뭐가 있다? 매매 시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파트 샀다 팔았다 한다, 뭐 개인 주택 샀다 팔았다 한다, 이런 게 있는 거고. 자, 또 하나는 뭐가 있다? 대차 시장이 있다. 대차 시장이. 자, 대차 시장을 보통 우리가 어떤 용어로 쓰느냐? 전월세 시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전월세 시장이다. 전월세다. 어디에서도? 부동산에서도. 자, 그거 외에 자동차도 그래요. 자동차 샀다 팔았다 하는 시장, 매매 시장이 있고, 물론 이제 매매 시장도 신규 자동차냐 중고 자동차나 그런 게 있겠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죠. 신규 아파트냐 뭐 중고 아파트, 이미 좀 지은 지 좀 오래된 아파트냐 뭐 이런 거지. 자동차 또 리스 렌트 해주는 시장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하튼 모든 이 자산들이 거래가 되는 시장에 그 거래의 양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단순히 그걸 샀다 팔았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다. 다양할 수가 있어서 사실 이런 이 실물 자산들, 이거 다 실물 자산이잖아요. 실물 자산. 그리고 달러도 앞서 얘기했듯이 이게 외국에 대한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굳이 따지자면 실물자산, 금융자산이 아니라 실물자산이 보는 게 맞고, 그래서 국부에 포함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런 실물자산, 자동차, 부동산, 이거 다 국부에 포함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자, 주식, 채권 이런 건 국부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실물자산들, 시장에서도 역시 얼마든지 매매 시장이 있고, 또 뭐가 있고, 대차 시장이 있고. 자, 어떤 기계가 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기계를 샀다 팔았다 하는 매매 시장이 있고, 물론 이제 중고 시장이 잘 형성은 안 되겠지만은, 그 기계를 그냥 렌트 리스 해준 또 그런 시장들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 거래 양상은 상당히 다양하고, 특히 이 대차 시장, 자동차 대차 시장, 부동산 대차 시장, 기계 대차 시장, 그리고 뭐 달러 대차 시장, 다 이런 것들. 자, 예를 들어 자동차 샀다 팔았다 한다, 이거 자체는 금융적인 요소가 별로 없죠. 물론 여기서 신용카드를 갖고 자동차 샀다 그러면 거기에 금융적인 요소가 있는 거지만, 이 대차 시장은 자동차를 빌리고 빌려주는, 자동차가 여유로운 자가 자동차가 모자라는 자에게 빌려주는 겁니다. 그쵸? 자, 부동산 시장도 이 대차 시장, 이것도 부동산이 여유로운 자가, 다주택자가
부동산이 부족한 이에게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는 우리가 현금 자체를 빌리고 빌려주는 게 기본적인 금융거래다라고 했지만은 보다 넓은 의미의 우리가 금융거래 하면은 이런 자동차 렌트 리스 또는 부동산 전월세 또는 우리가 달러 빌리고 빌려주는 달러가 거래가 되는 시장은 달러 자체가 우리가 금융자산이라고들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거래를 하든지 다 금융거래라고 보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런 데에서도 다 그 렌트 리스도 다 우리가 넓은 의미의 금융거래 또는 금융에 포함이 된다. 자, 요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식 차익 공매도가 그렇게 이상한 행위가 아닌 게, 우리 보통 돈 빌려서 뭐 산다.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용매수라고 하거든요. 신용매수.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떻게 돈을 빌려서 어떤 특정 자산을 매입하는 행위를 우리가 신용매수라고 하는데, 그런 행위는 우리한테 굉장히 일상적인 행위다. 자, 우리가 주택 살 때 지 돈으로 다 삽니까? 은행에서 돈 엄청나게 빌리죠? 뭐 LTV 뭐 예를 들어 요즘 그 DTI 뭐 이런 그 규제가 있긴 하지만은 상당히 많은 액수를 빌려서 신용을 해서 뭐 한다? 매수를 한다. 신용 매수예요. 근데 이 신용 매수가 뭐냐면은 사실상 돈을 빌려서 돈 파는 돈 차익 공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서 주식 파는 게 주식 차익 공매도고, 돈을 빌려서 돈 차익 공매도 하는 게 바로 뭐다? 신용 매수고, 신용 매수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상한 시장 교란적인 행위다, 굉장히 또 뭐 사기적인 행위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돈을 빌려야 금융이 돌아가는 거니까 그거부터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 근데 단지 우리가 주식 차익 공매도를 하는 거는 돈을 빌리지 않고 뭐를 빌린 거다? 주식을 빌리는 거다. 주식을 왜 빌리냐? 빌리는 거 이상하다. 빌리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우리가 자동차 빌리는 것도 그럼 이상합니까? 집 빌리는 것도 이상합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빌리고 빌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식 차익 공매도에 대해서 앞서 얘기했지만, 그렇게 여기다가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가 없고,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이 금융시장에서 심지어 모두 채권도 우리가 뭐 한다? 차익 공매도 해요. 채권도 어떤 채권? 국채나 뭐 회사채나 또는 뭐 지방채나 이런 것들도. 자, 그래서 이 신용 매수를 보시면요, 구조가, 자, 이 가운데 있는 투자자, 어떤 거래자가 돈을 빌려서 예를 들어서 주식 산다, 뭐 집을 산다, 뭐 이런 거죠. 자, 근데 그 이면에는, 주식을 산다 이면에는 그게 뭐가 된다? 돈을 파는 겁니다. 돈을 빌려서 돈 팔아서 주식 사는 거예요. 그게 뭐다? 신용 매수다. 돈과 주식의 위치를 바꿔봐. 돈 대신에 주식, 주식 대신에 돈. 자, 그게 뭐다? 주식 공매도야. 다시 말해서 주식을 빌려서 주식을 팔아요. 주식을 팔아서 사실 뭐가 들어와? 돈이 들어오는 건데, 그 얘기는 주식 팔아서 뭘 사는 거다? 주식을 팔고 돈을 사는 거죠. 돈을 사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주식 공매도. 이게 두 개가 대칭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은 행위예요. 단지 뭐를 먼저 빌리고 그것을 팔아서 뭐를 사느냐, 뭐를 먼저 빌리고 그걸 팔아서 뭐를 사느냐, 이거의 문제일 뿐인 것이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과 같이 이제 그 코로나 사태나 이런 어떤 주식의 공포심리 때문에 막 코스피 주가 지수가 이제 엄청나게 막 떨어지고 이런 시기에는 조금이라도 시장의 그런 그 과도한 폭락을 막기 위해서 주식 공매도를 정부가 못하도록 규제를 한다, 이런 건 많이 되는데, 주식 공매도 자체가 이거 굉장히 시장 교란적인 행위고 굉장히 사기적인 행위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식 공매도가 사기적인 행위면은 우리가 돈 빌려서 집 사는 것도 다 사기적인 행위인데, 그렇게 치면은 전 국민의 뭐 상당수가 집 사서 돈 빌려서 다 집 샀으니까 다 사기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이 신용 매수, 다시 한번 이게 차익 공매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가 않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우리 이제 숏 포지션 어떻게 취할 것이냐,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우리가 롱 포지션을 취할 때도 어떤 특정 자산에 대해서 직접적인 롱이 안 되면은 그거에 뭘 찾아라? 대안적인 수단을 찾아라. 숏도 마찬가지입니다. 숏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내가 원유가가 오를 것 같아. 그래서 원유를 사고 싶어. 롱 포지션 취하고 싶어. 근데 내가 원유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뭘 산다? 원유하고 상관관계가 높은 뭐를?
원유 선물을 사서 보유한다. 그러면은 원유가 오르면 선물가도 같이 오르게 되는 거고 내가 선물을 사서 들고 있었으니까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대안적인 포지션을 찾는 그런 그 방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 숏도 마찬가지예요. 숏도 어떤 특정 자산, 어떤 자산이 있는데 A라는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숏 취하고 싶어. 근데 내가 이 A라는 자산에 숏을 하려고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해 봤으나 어려워. 예를 들어서 뭐 A를 빌려서 판다 이런 것조차도 어려워. 자, 그러면은 A하고 상관관계가 높은 A'이라는 자산을 찾으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요게 아까 얘기했던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 상품이면은 선물 옵션은 내가 쉽게 숏, 롱 다 가능하댔죠. 그냥 여기다 숏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파생 상품 내가 매도 포지션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단 이 둘 간의 상관관계 어때야 돼? 강해야 되겠죠. 양의 관계로. 자, 그랬을 때 실제로 이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이 파생 상품 가격도 어떻게 되고 떨어지게 돼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숏을 취했기 때문에 이득을 얻게 될 수가 있겠다. 물론 거꾸로 이 가격이 오르면 이거 가격이 오르겠죠. 그러면 이 숏치에다가 나가는 거지. 손실 보는 거지. 자, 그래서 앞서 우리가 롱 취할 때도 대안적인 수단에 대해서 상관관계 중요하고 혹시 레버리지 있지 않냐 이거 우리가 중시해야 되고 특히 레버리지는 아까 얘기했던 선물 또는 옵션 이런데 상당히 그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 뭐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자 이론적으로는 내가 어떤 특정 주식이 있는데 가격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거 숏취하고 싶어. 자, 그럼 이론적으로는 내가 그 주식을 혹시 발행 가능하다면 주식을 10,000원에 발행해서 지금 10,000원이어서 10,000원에 발행해서 주가가 9,000원 되면은 대사면 됩니다. 대사서 대사면 돼요. 그럼 내가 주당 얼마만큼 1,000원만큼의 이득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내가 지금 이런 발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서 주식을 차입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 주식을 차입하려니까 차입이 안 돼. 차입이 안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빌려주는 놈이 없는 거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누군가 빌려주는 놈이 있어야 차입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자, 그래서 그것도 안 돼요. 차입국 매도도 안 된다. 자, 그럼 이제 포기한다. 자, 그게 아니고 자, 어떻게 한다? 이 주식하고 상관관계가 양의 방향으로 강한 게 있고 음의 방향으로 강한 게 있어요. 자, 여기 양의 방향으로 강한 거 하나는 선물이고 하나는 콜옵션입니다. 음의 방향으로 강한 거 뭐가 있어? 반대 방향. 이건 파는 권리이기 때문에 뭐가 돼? 풋옵션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자산들에 대해서 주식 말고 이런 대안적인 자산 주식에 대해서 숏 취하기 어려우니까 선물 숏하든가 콜옵션 숏하면 돼요. 파생상품 시장에서 숏한다 쉽습니다. 그거는 뭐 빌려서 팔고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그 어떤 거래 상대방이 롱만 있으면은 그 거래에 응할 사람만 있으면은 내가 숏을 하면 되는 거고 반대로 풋에 대해서는 내가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숏을 취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 풋에 대해서 같이 숏 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방향이 반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풋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롱 취하면 된다. 풋에 대해서 뭐 하면 된다? 그냥 롱 포지션, 메이 포지션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우리가 뭐 선물, 콜옵션, 풋옵션 이거를 사라 그게 아니라 내가 선물 사려고 봤더니 레버리지가 엄청 커. 자, 그러면은 꼭 그 선물 포지션 취하기가 싫다. 뭐 그런 경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다시 우리가 또 현물 차익 공매도 가능하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진다라는 것이고, 자, 우리가 목표 자산은 원래 뭐였습니까? 어떤 현물 주식이었었는데, 자, 하여튼 이 현물 주식의 하락 시에 그 같은 효과를 최대한 어떻게 미미킹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어떻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가 있는 그게 예를 들자면은 그 주식을 차입해서 공매도 한다. 그런 방식이 가능할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을 기초자산으로 선물을 산다. 또는 콜옵션을 산다. 반대로 풋옵션은 뭐 한다? 미안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자, 주가 떨어질 것 같아. 자, 근데 여기서 숏 포지션 취하고 싶죠. 자, 첫 번째는 주식 발행은 안 되죠. 그러니까 주식을 차입해서 판다.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 자, 그게 어렵다. 그러면 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또는 콜옵션을 판다. 팔기 쉽냐? 팔기 쉽다. 이거는. 자, 반대로 풋옵션은 어떻게 한다? 산다. 풋옵션 사기 쉽냐? 사기 쉽다.
파생상품 시장에서 얼마든지 내가 선물, 콜옵션, 풋옵션 등에 대해서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을 상당히 자유롭게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가격 하락할 것 같다. 근데 부동산을 내가 어떻게, 부동산을 뭐 실물 자산인데 어떻게 발행합니까? 발행 불가지.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발행이 안 되니까 주식처럼 차입해서 매도하면 되겠네. 차입해서 매도한다? 안 되죠. 누가 빌려줘요? 안 돼.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선물 또는 콜옵션을 매도하거나 풋옵션을 매입하면 되고, 또는 부동산 펀드인데 부동산 자산을 자기네 보유 자산을 갖고 있는 ETF 펀드가 있어요. 그 ETF는 증권시장에 증권처럼 거래가 되고, 자, 그래서 그 ETF에 대해서 숏을 취한다. ETF에 대해서 숏을 취하기 위해서 ETF 빌려다 팔아야 되겠죠. 그쵸? 자, 이런 방식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해서 이득을 노릴 수가 있고, 앞서 노차 얘기했듯이 미국 그 CME, 시카고 거래소에서는 이 S&P 케이스 실러 부동산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굉장히 다양한 선물 옵션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특정 강남 아파트가 있는데, 강남에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서 여기다 숏을 취해야 되겠는데, 근데 이거를 내가 발행할 수도 없고, 이거 차입 공매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래 수업 시간에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또는 콜옵션을 매도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또 이런 기초자산이 돼서, 파생상품이 또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그런 부동산 지수도 별로 없습니다. 뭐 부동산 지수, KB 지수도 있고, 뭐 국토부 지수도 있고, 또는 뭐 부동산 114 지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부동산 지수들이 있는데, 뭐 하여튼 이런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어떤 파생상품이 또 활발하게 또 거래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게 만약에 활발하게 거래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어떤 그 선물, 퓨처스를 이거를 뭐 한다? 내가 이거를 숏한다. 숏하면은 내가 강남 아파트 가격 떨어질 때에 대해서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까? 문제는 결국은 이 강남 아파트하고 이 어떤 부동산 지수하고의 뭐가 상관관계가 얼마나 강하냐 이 문제죠. 이게 뭐 예를 들어 99.9% 된다 이러면은 내가 뭐 이런 걸 해도 되는데, 콜레이션이 없진 않겠지만 강남 아파트는 여기 부동산 지수의 일부에 불과한데, 물론 강남 아파트가 가장 유명하고 가장 뭐 거래가 활발하고 이 가격 상승 높고 그렇긴 하지만은, 강남 아파트랑 이 전국 전체 어떤 부동산 지수 또는 뭐 서울 전체 부동산 지수를 또는 강남 전체 부동산 지수라고 하더라도 그 상관관계가 뭐 90% 이상 된다 그럴 리는 없겠죠. 그래서 최대한 정확히 내가 선물, 옵션, 풋옵션, 콜옵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결국은 내가 타겟팅하는 자산의 가격에 대한 향방에 대한 예상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 어떤 포지션을 내가 최대한 흉내내기 위해서는 그게 선물이 됐든 옵션이 됐든 무슨 그게 차익 공매도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자산과 뭐가 상관관계가 최대한 강한 거를 찾아야 된다. 강한 거를. 그 강하다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 플러스 방향으로 강한 게 있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강한 게 있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강한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꾸로 포지션을 취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숏을 취해야 되는데 강남 아파트하고 마이너스의 상관관계를 갖는 어떤 파생상품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뭘 해줘야 돼? 이건 오히려 뭘 해줘야 된다? 롱을 해줘야 되는 거죠. 롱을. 물론 이제 플러스에 대해서 다 같은 방향 숏을 해줘야 되겠지만은.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원유 가격 하락. 이거 원유 갖고 롱 포지션 취할 때 뭐 한참 얘기했었죠? 원유가 오를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원유에 롱 포지션 취하고 싶으면 원유 사러 간다. 이거 말이 안 된다고 했었지. 마찬가지로 내가 원유를 발행한다. 안 되고 차입해서 빌린다. 안 됩니다. 뭘 해야 돼? 굳이 하자 원유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럼 원유를 기초로 하는 선물 또는 옵션. 선물을 뭐 한다? 숏한다. 콜옵션을 숏한다. 또는 풋옵션을 뭐 한다? 롱한다. 또는 원유를 자산으로 담고 있는 ETF가 있어요. 그 ETF가 증권시장에 증권처럼 주식처럼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사서 뭐 하면 된다? 차익 공매도 하면 된다. 그래서 그럼 원유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옵션이 있냐? 우리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어디에? CME 시카고 거래소에서 원유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옵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면은 자 뭐 영국의 브렌트유
또는 뭐 저기 중동의 두바이유, 또는 미국의 뭐 텍사스 중진료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거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주가지수 올랐다, 뭐 환율 올랐다 내렸다 할 때 이런 거 얘기 꼭 하죠. 원유가가 어떻게 됐다고. 자, 근데 우리가 뭐 브렌트유 현물 가격이 어떻다,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어떻다, 그 WTI 현물 가격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그 관련 방송에서 하지 않습니다. 뭐를 하죠? 시카고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브렌트유 만기 3개월짜리 3개월물이 가격이 뭐 어떻게 됐다, 올랐다 내렸다. 두바이유를에 대한 만기 3개월짜리 선물이, 또는 WTI 만기 3개월짜리 선물이, 그걸 갖고 얘기를 하죠. 그걸 갖고. 자, 그럴 정도로 이 CME에서 그 원유를 뭘로 하는 기초 자산하는 선물과 옵션이 상당히 활발하게 거래가 될 수도 있다.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자, 기타. 채권도 그런 빌려 팔 수 있냐? 채권도 차익 공매도 됩니다. 많이들 해요. 기관들이 많이 해. 기관들이. 전문가, 그 금융 전문가들이죠. 왜 하냐? 이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은 숏했을 때 이득이 되거든. 반면에 이제 당연히 상상의 채권은 상승하게, 채권도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주식만 크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는 않지만은 채권도 꽤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최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가도 크게 폭락했지만 채권 가격도 상당히 많이 그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기존에 비하면은. 자, 그래서 채권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떤 기관이 채권을 빌려서 뭐 회사채든 국채든 우리 이제 가격 떨어질 것 같은 걸 찾아야 되는 거죠. 빌려서 파는 차익 공매도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것을 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 이슈 라이트 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누리게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잠깐 일종의 좀 상식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겠는데, 이게 사실은 파생 상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반에 잘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파생 상품 얘기가 들어가면 이거 안 투기하는 세력 아니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투기냐 투자냐, 또는 뭐 투기냐 해칭이냐, 자, 뭐 이런 이슈들이 이제 종종 제기가 되는데,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 뭐가 뭐다라고 정확히 얘기를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이 있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서의 선물이 있죠. 물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주식은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데, 삼성전자 개별 주식을 기초로 하는 선물의 우리나라 선물시장에서 많이 거래가 되냐?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주식시장도 선물시장도 전부 다 어디가 KRX에 있습니다. KRX에. 자, 미국에서는 주식은 NISE 뉴욕거래소 또는 나스닥 거래소, 주로 이제 선물 옵션은 어디에? 시카고 거래소, 이렇게 다 따로따로 거래소들이 다 제각기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일종의 공공기관으로서 어떤 KRX가 주식시장도 있고 선물시장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자, 주식은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선물은 활발하게 거래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가정하기를, 일단 뭐 둘 다 활발하게 거래가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식 말고 주식 선물을, 삼성 주식은 선물을 매입하는 이는 반드시 삼성전자 현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다. 그럼 갖고 있어야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니다. 그냥 투자자 마음입니다. 투자자 마음이야.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갖고 싶으면 갖고 있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있고. 아니, 그러면은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교과서에서 보기에 해칭하는 데 쓰여야지. 기초자산에 대해서 아무런 포지션이 없는 사람이 왜 삼성전자 선물을 샀다 팔았다를 하느냐? 그렇게 한다고요. 해칭하는 데 꼭 쓰여야 되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요건 이제 그 세 가지는 예를 들자면 해칭 포지션이 되겠는데,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갖고 있어. 내 주가 떨어질지 몰라. 그래서 풋옵션을 사서 갖고 있어. 그래서 파생 상품을 무엇하기 위해서? 해지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어요. 주가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게 다 보험. 주가 떨어지는 사태에 대해서 일종의 뭐 하는 거다? 보험하는 거다. 보험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뭡니까? 어떤 리스크를 뭐 하는 거야? 방어하고 대비하고 뭐 하는 거다? 해칭하는 거죠. 해칭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현물을 들고 있고, 풋옵션을 매입하거나 선물을 매도하거나 콜옵션을 매도하는 이런 포지션들은 다 이거 뭐 하는 거다? 그냥 해지하는 거다. 해지하는 거고, 뭘 해지하는 거냐? 주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로 다시 그 반대 포지션을 잡아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기초자산 보유 없이 삼성전자 선물을 그냥 매입했다 가능해요.
콜옵션을 매입했다 가능하고 풋옵션을 매도했다 가능하고 이 경우에 만약에 삼성전자 가격이 오르게 되면 선물 가격 오르고 콜옵션 가격 오르고 풋옵션 가격 떨어집니다. 자 반대로 자 삼성전자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선물 가격 내리고 콜옵션 가격 내리고 풋옵션 가격 오르게 돼요. 자 이런 거 감안해서 내가 삼성전자 주식이 오를 것 같아, 주가 오를 것 같아. 그럼 삼성전자 주식 안 사고 선물 사거나 콜옵션 사거나 풋옵션 매도해도 돼요. 내가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은 선물 매도하거나 콜옵션 매도하거나 풋옵션 매입하면 됩니다. 매입하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매입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하면 선물 가격도 선물 가격 자체가 정확히 이그젝트하게 같은 상승률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상승률로 상승을 하고 그러면서 선물에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내가 선물을 1000만원짜리를 살 때 선물 가격이 지금 1000만원이야. 내가 현물 산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 캐시 얼마 내야 돼요? 당연히 1000만원 내야 되겠지. 하지만 이게 선물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50만원만 내도 돼. 50만원만. 이게 이제 선물 계약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그럼 나머지 뭐냐 950만원의 레버리지가 생기는 것이죠. 레버리지가 20배로 막 증폭이 되는 거예요. 20배로. 자 그래서 이런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 때에 따라서 또 이거 우리가 종종 그 실수요 얘기해요. 실수요 있냐 없냐. 실수요자만 샀다 팔았다 해라. 아니 그럼 뭐 주식은 우리가 뭐 실수요 있어서 주식 사고 회사채 삼성전자 발행한 회사채 이거 우리가 회사채 뭐 씹어 먹으려고 실수요가 있어서 이거 언젠가 먹으려고 음식을 먹으려고 사는 겁니까? 실수요 있어요? 실수요 없죠. 당연히 실수요 없어. 그쵸? 뭐 국채도 우리가 뭐 실수요 있어요? 이거 뭐 하려고? 부동산 같은 거는 내가 부동산을 사서 그거를 내가 거기서 살아야겠다 이런 실수요의 개념이 아주 명확하고 많은 경우에 당연히 우리가 실수가 있는 사람이 샀다 팔았다 하고 또는 빌리기도 하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금융자산들은 실수요를 따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스운 얘기다. 우스운 얘기다. 자 그럼 이 금융자산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원유 가격이 오를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원유 선물 샀어. 야 너는 원유에 대한 실수요도 없는 놈이 선물을 왜 사는 그런 투기적인 행위를 하니?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원유 자체에 대한 실수요는 없지만 우리가 무슨 정유회사도 아니고 개인이 근데 문제는 원유가가 오르면 내가 사용해야 되는 자동차 휘발유 값이 어떻게 되겠어? 오르게 되겠지. 그렇죠? 이 둘 간의 상관관계가 어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내가 이 휘발유가 오르면은 나한테 손실이 되는 거니까 이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해서 미리 내가 휘발유를 사서 보유하지도 않고 원유를 사서 보유하지도 않고 원유를 기초자산으로 선물을 내가 사서 보유를 하겠다. 너 원유에 대한 실수요 없잖아. 실수요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휘발유에 대한 실수요가 있고 그 휘발유의 가격이 크게 오르게 되면 나한테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해치하기 위해서 내가 원유 선물을 샀다. 말이 되는 거죠. 일률적으로 실수요가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없다. 일률적으로 그 사람의 모든 포트폴리오를 봐야 우리가 이 사람이 이게 원유에 대해서 또는 어떤 특정 자산에 대해서 그 투기를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그 어떤 그 가격 상승에다 베팅했다든가 가격 하락에다 베팅했다 그게 아니라 얘가 뭔가 이게 실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했겠구나 라고 봐야지 어떤 특정 거래만을 갖고 너 지금 원유 선물 사는 행위가 선물 가격이 오르는 데 대한 어떤 투기적인 베팅을 하는 거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실수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실수요. 자, 물론 이제 우리가 부동산과 같은 경우에는 이 실수요 문제가 이제 확실히 있고 실수요가 없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주택을 사서 주택 가격을 자꾸 올리니까 우리가 다주택자들을 규제를 하고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집 정도나 갖고 있지 그거 이상은 더 사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사회 전반적인 어떤 윤리의식 이런 게 좀 있는 거죠. 그건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이 왜? 주거지잖아. 주거지. 사람의 의식주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고 우리가 국가 사회를 이루어서 산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의식주가 잘 안정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주거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안 좋은 거고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수요가 있는 사람들만 부동산을 매입을 하면 좋겠다. 그거 외에 자기가 살지도 않을 거면서 막 산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투기적인 행위다. 라고 윤리적으로 굉장히 잘못됐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 전반적 윤리적인 합의 이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럼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른 자산들에 대해서는 거의 그런 거 없습니다. 부동산밖에 없어요, 사실. 예를 들어 자동차 많이 보유한다. 그럼 뭐 자동차 지가 좋아서 사는 거겠지. 자동차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어떤 사람 자동차 10대씩 산다. 자동차 가격이 어떻게 오르겠습니까? 그런 행위를 할 사람도 없고 그래도 누구 자동차 3대씩 있지 않아. 그건 자기네가 돈이 많고 부자라서 이 차도 사고 저 차도 사고 뭐 비싼 차도 사고 해보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 실수요 문제가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데까지도 함부로 실수요가 있네 없네 얘기할 거 아니고 실수요가 있다 없다는 그 사람밖에는 몰라요. 그 사람밖에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융자산, 주식채권, 국채 뭐 이런 주식채권, 기타 여러 가지 금융자산, 금융자산 우리가 뭐 그걸 그 주식 사서 그 옷을 만듭니까? 우리가 씹어 먹습니까? 실수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얘기 여기 다시 적었는데, 자, 이 부동산 시장은 실수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이게 주거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얼마든지 부동산 가격이나 물량에 개입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이거에 대해서 왜 시장에 개입하냐고 그러는데 당연히 개입을 해야죠. 당연히. 그 뭐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다 위반하는 거 아니냐? 그럼 뭐 부동산 가격 떨어질 때는 왜 뭐 정부가 그 미분양 아파트 사달라고 합니까? 굉장히 잘못된 얘기지. 자, 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여기서 과연 이제 우리가 실수요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가 중요하고 좀 비교적 명확해. 왜냐면 여기서 네가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걸 굉장히 명확한 거지. 주거지로 쓰고 있느냐 아니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네가 지금 실수요 없는 채로 자꾸 부동산을 사들이면은 부동산이 올라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인 다른 사람들이 못 사니까 주거지가 없어지니까 굉장히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위다 라는 그런 합의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다른 자산들은 전혀 그런 실수요를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도 원유에 대한 실수요 있는데도 분명히 있죠. SK정유는 당연히 실수요가 있지. 그래서 SK정유는 이건 자기네가 6개월 후에 원유 10만 배럴 필요해. 왜? 자기는 이게 원자재를 사와서 그 정유에서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 완제품유를 정유를 해야 되는, 그 정유사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근데 문제는 6개월 후에 원유가 오를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해치하기 위해서 원유 10만 배럴 기초자산화는 내가 선도를 누군가랑 계약을 하겠다. 이건 다 원유에 대한 실수요가 있는 거죠. 있는 거고. 그럼 정유사도 아닌 네가 원유를 기초자산으로 뭐 선도 계약하든 선물 계약하든 이거 잘못된 거냐? 원유가 오르면 휘발유가 오르고 휘발유가 오르면은 내 삶에 지장을 미치게 되니까 내가 그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원유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뭐 선물과 옵션을 거래를 하겠다. 전혀 문제가 아니다.